추가로 더 신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저희 쪽에서 없습니다. 네, 청구인 대리인께서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당초 말씀 하나 올리고 하겠습니다. 증인 유민봉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실 때 입증 취지로는 국민안전처 조직 개편과 세월호 관련된 부분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런 내용의 질문을 예상하고 증인 신청을 하신 것인지를 저희가 일단은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이 주신문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신문사항 없이 구두로만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내용은 다 아시니까 반대 신문하실 수 있으시죠? 예. 3-4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정과제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 도입, 그다음에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이렇게 두 가지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증인이 관여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인수위 때부터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 수석실에서 이 국정과제 140개가 정리가 된 것을 편집하고 총괄 140개로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혹시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 분야 단체의 법인화를 유도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화 분야 단체의 법인화라는 것은 재단을 의미합니까? 사단법인을 의미합니까? 주식회사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의미하죠.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체부가 2013년 8월 달 5년간의 체육 정책을 담은 스포츠 비전 2018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네, 잘 모릅니다. 예. 7항, 8항, 9항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국무회의 심의 안건을 심의하는 차관회의에 예. 문체부에서는 제1차관과 제2차관이 모두 참석을 합니까? 보통 차관회의는 선임 차관이 참석하고요. 선임 차관이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이 차관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인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네. 가령 청와대 수석 입장에서 보면은 네. 각 부처가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네. 또 차관 또는 그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이런 내용들을 각 부처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하고 그것이 차관을 통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석실과 관계부처, 예. 수석실과 관계부처 간의 협의는 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아무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경우가 뭐 자주 있는 일이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국무회의 안건이라는 것은 법령 제정과 같이 상당히 정책적 의미가 큰 결정이거든요. 즉 그런 결정을 해당 수석실과 부처가 그 의견을 나누어서 그 결정하는 것, 그건 뭐 늘 있는 일이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가령 문체부 같은 경우에 김종 차관을 통해서 네. 최순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안종법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말씀하십니까? 수석실과 부처 간의 그 협의 과정은 뭐 정상적인 거고요. 그 과정에 다른 외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 부분은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12항 13항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무회의에 통과된 안건을 보면은 국무회의 의결에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이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은 분석할 수 있겠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석할 거죠? 수 있겠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많은 그 결정 사항이 있을 텐데요. 법령을 포함해서 그 내용들을 보고 이 법령에는 뭔가 그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럼 그것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파고든다면 어떤 이해관계가 여기에 개입된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2항, 23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질문도 이해를 못합니다. 네. 2013년 3월서부터 4월경 사이 같은 기간을 놓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부처와 수석실에서 준비한 말씀 자료 초안과 대통령의 실제 말씀이 22항 질문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23항 질문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근데 보면은 증인은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요. 내용에는 차이가 없고 네.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분량이 축소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는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준비하는 말씀 자료가 국무회의, 수석회의,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년 연초에 각 부처의 업무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 보고에 또 모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두 말씀은 해당 부처와 수석실에서 준비해서 국정기획수석실로 오면 그것을 그 전체 국정과제, 국정목표하고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부처 업무 보고 때 많은 부처가 대통령 보고를 해서 결정하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하죠. 말씀 자료에. 그런 것을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검토해서 1차 수정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연설기록 제1부속 해서 대통령께 전달해서 말씀 자료로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1차 년도에는 상당한 부분에 수정이 있었다. 그때는. 왜냐하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그런 국정 철학이나 과제에 대한 공유가 덜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앞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정된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2013년 4월 그 정부 업무 보고 때 그 뒤에 이제 국무회의와 수석회의 경우에는 비서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석회의와 국무회의에서의 말씀 자료에서의 변화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자료를 준비할 때 한 시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세 꼭지나 5꼭지 정도 말씀할 분량이라면 그걸 한 7꼭지나 9꼭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서 중요도는 결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분량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은 그 뜻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증인은 지금 질문 자체가 2013년 3월과 4월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4월입니다. 네. 예, 3월은 아직 2013년, 그러니까 이건 뭐 증인의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통의 차이, 청와대 내부에서 소통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완화됐다, 이제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연설문에 대한 이런 그 대통령 철학과 피청군의 철학과 비서 보좌진들의 차이가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판단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제 2013년 이제 4월에는 일단 장관이 임명된 부처부터 업무 보고를 그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장관이 모두 임명된 것은 한 5월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아직 국무회의와 내각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 때죠. 그러니까 5월 정도 돼서 장관이 모두 임명되고 나서부터 이제 안정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2014년 업무 보고쯤에는 거의 부처에서 말씀 자료 준비한 것을 국정기획수석실에서도 특별히 많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정호성 비서관이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면 그 뒤에도 또 다른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그 뒤에도 네.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가 최순실 씨한테 전달되는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연설기록비서관실과 제1부속비서관실에 우리 초안이 넘어간 이후에 어떤 수정 작업이 있었고 그 수정 작업은 그렇게 정책의 큰 변화를 시킬 수는 없다, 구조상. 그리고 정책의 변화의 경우에는 해당 수석실과 의견을 조율한다. 대부분 정무적인 거다. 그 다음 누가 거기에 과연 과외했는지 전혀 몰랐고 그런 여지는 있다. 그렇게 여기서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럼 증인은 그 뒤의 과정에서 그 유출된 문건이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죠. 유출된 문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청와대 말씀 자료 문건이나 다른 자료들이 지금 유출이 된 것은 확인되니까요. 예, 저는 연설문 말씀 자료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자료 유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24항 이유로 묻겠습니다. 국무회의 일정이나 대수비 일정이 잡히는 것은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이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피청구인이라 하면 대통령 말씀. 예. 그렇습니다.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격주로 국무회의, 격주로 수석회의.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긴급한 개인 일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방 준비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음 국무회의 내지는 수석회의는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오죠. 네, 피청구인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내려온다. 네. 가령 이제 요 2013년 10월 하순경은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또는 대수비가 개최되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약 4주 정도. 네네네. 그런 시점에서 가령 증인은 국정기획수석으로서 네. 이런 국무회의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피청구인한테 먼저 국무회의 한번 개최하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과 조우하는 캐주얼한 만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한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장관 임명장 수여식 하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수행해서 비서실장이 오는데요. 그때라도 지금 한 3주 내외 이런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출입기자단에서의 요청도 좀 있습니다. 다음 국무회의나 수석회의를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아주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요때는 증인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제가 먼저 꺼내진 않았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듣고 증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죠.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했다는 거죠. 네네. 혹시 뉴스 보셔서 아셨는데 이 정호성 비서관은 요 이야기를 네. 피청구인한테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한테 먼저 들어서 얘기가 됐다라는 거 증인 알고 계시죠? 예,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믿기지 않았죠. 그렇죠. 증인이 할 일을 최순실 씨가 한 셈이 됐죠. 의견이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이때는 증인이 직접 피청구인에게 말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수석회의 때 수석회의에서 그러니까 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있고 이제 홍보수석, 정무수석 등등의 경우 외부 아니면 출입 기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늘 저희들끼리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장께서 아주 캐주얼하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13년 3월경에 비상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이라는 문건을 국정기획수서실에서 작성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보여드릴까요? 2013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전문이 아니라 화면을 그 앞에 모니터에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하고 겹쳐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쪽에 있는 문건을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우리 수석실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비상. 이때가 그 장관들 임명이 늦어져, 내각 구성이 늦어져 가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정기획수석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아마 그 내용을 제가 봐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때는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기 힘든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문건 자체는 기억을 못 하시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 자체로는 기억이 딱 나진 않는데 그 당시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등등에 대한 그 비상 가동체제 운영 체계를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건인 것은 제가 지금 좀 더 기억을 살리면 확인될 것 같습니다. 이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 아시죠? 전혀 모릅니다. 아, 보도도 못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호성 씨가 이 문건을 최순실 씨한테 전달했다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거 확인 못했습니다. 이게 그럴 성질의 문건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문건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명호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 그 개최에 대해서 잠깐. 네. 국무회의와 대수비를 격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떤 취지입니까? 우선 국무회의는 매주 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와 국무총리 주재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역대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 그 관행이 규정 자체는 매주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례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잠깐 다시 네. 못 들었습니다. 그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네. 국무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한다. 네. 그래서 제가 네. 그 주제를 네.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매주 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 주재 권한을 네. 국무총리에게 그렇게 마음대로 위임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대로라고 제가 규정을 보면은 마음대로가 아니라 규정을 네. 따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정부조직법 12조에 보면 2항을 보면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관행적으로 역대 그 정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규정을 제가 발견을 못 하겠거든요. 어느 정도 관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국무회의 하면 그 주관을 국무조정실에서 하는데 이제 그 국무조정실에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아니면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격주로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진행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규정상의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2015년 그 국무회의를 갑자기 그 해외 출장 가시기 전에 객체한 부분에 대해서 2013년 10월 31일이네요. 네. 그때 그 전에 4주 동안 열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격주 개최마저도 대통령의 어떤 뜻에 따라서 무한정 연기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주제를 하기가 어렵다면은 국무총리께 주제를 그러면 국무총리 주재에 의한 그 국무회의는 열렸습니까? 그 당시 4주 동안에? 그건 당연히 열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확인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아까 증언하실 때 보통 월요일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면 목요일 정도의 그 안건이라든가 회의 개최 여부가 네. 결정이 되는데 이 건인 경우는 일요일 날 정호성 비서관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일요일 날 그 통화하시고 월요일 날 아니죠. 국무회의가 열린 겁니다. 국무회의는 목요일 정도 열렸을 겁니다. 근데 국무회의가 열린 게 10월 31일인데 국무회의가 10월 통화를 하신 거는 일요일 날 하셨다고 해서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10월 31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목요일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그 주심상 구항에서 증인은 국무회의 안건 선정과 운영 과정에 비추어 보면 비공식 인물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불가능하다. 당장 그 2013년 10월 말에 열린 국무회의만 해도 네. 최순실 씨가 개입을 해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우선 국무회의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올라온 것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기 그것을 운영 과정도 들어 있었거든요. 운영 과정, 그 개최 여부 이런 부분에 운영 과정.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안건 선정 및 운영 과정에 비추어 비공식 인물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운영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네, 이상. 다 됐습니까? 네, 어떤 사항입니까? 네, 간략하게 신문하십시오. 변호사입니다. 증인 2013년도 10월에 있었던 대통령 유럽 순방전 국무회의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당시 그 정호성 비서관이 먼저 좀 개최를 제안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 전에 그 4주 동안 연속해서 개최가 되지 않았는데 증인을 비롯한 그 비서관들께서 좀 이때는 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말씀자를 통해서 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논의를 하거나 뭐 대통령께 제안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앞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제안을 하셨나요? 자,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마시고 예, 좀 중복되지 않는 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안을 안 했다는 건가요? 제안할 수 실장께서 캐주얼하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답변. 아니 제안을 실제 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비서실장께서 하신 걸로 알고 계시나요? 그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확인하지 않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라는 것은 법령 제정과 같이 상당히 정책적 의미가 큰 결정이거든요. 즉 그런 결정을 해당 수석실과 부처가 그 의견을 나누어서 그 결정하는 것, 그건 뭐 늘 있는 일이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가령 문체부 같은 경우에 김종 차관을 통해서 네. 최순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안종법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수석실과 부처 간의 그 협의 과정은 뭐 정상적인 거고요. 그 과정에 다른 외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 부분은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2항 13항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무회의에 통과된 안건을 보면은 국무회의 의결에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이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은 분석할 수 있겠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석할 거죠? 수 있겠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많은 그 결정 사항이 있을 텐데요. 법령을 포함해서 그 내용들을 보고 이 법령에는 뭔가 그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럼 그것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파고든다면 어떤 이해관계가 여기에 개입된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2항, 23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질문도 이해를 못합니다. 네. 2013년 3월서부터 4월경 사이 같은 기간을 놓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부처와 수석실에서 준비한 말씀 자료 초안과 대통령의 실제 말씀이 22항 질문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23항 질문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아.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근데 보면은 증인은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요. 내용에는 차이가 없고 네.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분량이 축소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는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준비하는 말씀 자료가 국무회의, 수석회의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년 연초에 각 부처의 업무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 보고에 또 모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두 말씀은 해당 부처와 수석실에서 준비해서 국정기획수석실로 오면 그것을 그 전체 국정과제, 국정목표하고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부처 업무 보고 때 많은 부처가 대통령 보고를 해서 결정하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하죠. 말씀 자료에. 그런 것을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검토해서 1차 수정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연설기록 제1부속 해서 대통령께 전달해서 말씀 자료로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1차 년도에는 상당한 부분에 수정이 있었다. 그때는. 왜냐하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그런 국정 철학이나 과제에 대한 공유가 덜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앞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정된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2013년 4월 그 정부 업무 보고 때 그 뒤에 이제 국무회의와 수석회의 경우에는 비서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석회의와 국무회의에서의 말씀 자료에서의 변화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자료를 준비할 때 한 시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세 꼭지나 5꼭지 정도 말씀할 분량이라면 그걸 한 7꼭지나 9꼭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서 중요도는 결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분량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은 그 뜻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증인은 지금 질문 자체가 2013년 3월과 4월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4월입니다. 네. 예, 3월은 아직 2013년, 그러니까 이건 뭐 증인의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통의 차이, 청와대 내부에서 소통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완화됐다, 이제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연설문에 대한 이런 그 대통령 철학과 피청군의 철학과 비서 보좌진들의 차이가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판단한 시점이 언제? 추가로 더 신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저희 쪽에서 없습니다. 네, 청구인 대리인께서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당초 말씀을 하나 올리고 하겠습니다. 증인 유민봉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실 때 입증 취지로는 국민안전처 조직 개편과 세월호 관련된 부분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애당초 이런 내용의 질문을 예상하고 증인 신청을 하신 것인지를 저희가 일단은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이 주신문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신문사항 없이 구두로만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내용은 다 아시니까 반대 신문하실 수 있으시죠? 예. 3-4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정과제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 도입, 그 다음에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이렇게 두 가지를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증인이 관여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인수위 때부터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 수석실에서 이 국정과제 140개가 정리가 된 것을 편집하고 총괄 140개로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혹시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 분야 단체의 법인화를 유도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화 분야 단체의 법인화라는 것은 재단을 의미합니까? 사단법인을 의미합니까? 주식회사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의미하죠.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체부가 2013년 8월 달 5년간의 체육 정책을 담은 스포츠 비전 2018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네, 잘 모릅니다. 구항, 7항, 8항, 9항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국무회의 심의 안건을 심의하는 차관회의에 예. 문체부에서는 제1차관과 제2차관이 모두 참석을 합니까? 보통 차관 회의는 선임 차관이 참석하고요. 선임 차관이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이 차관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인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네. 가령 청와대 수석 입장에서 보면은 네. 각 부처가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네. 또 차관 또는 그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이런 내용들을 각 부처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하고 그것이 차관을 통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석실과 관계부처, 예. 수석실과 관계부처 간의 협의는 늘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아무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경우가 뭐 자주 있는 일이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국무회의 안건